예. 예,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연을 해주실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 윤승현 박사님은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린대학교에서 중국에서 세계 경제 분야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국 연변대학교 동북아 경제연구 소장, 그리고 이제 중국 옌벤대학교 동북아 연구원 교수, 중국 지린대학교 동북아 연구원 부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에서 개원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특히 이제 국내 다양한 기관에서 중국 관련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중국 4차 산업의 진화와 기회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간 관계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코로나 이후 중국 4차 산업의 진화와 기회입니다. 일단은 목차는 크게 세 개로 잡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른 중국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일단 전반부에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 한국하고의 어떤 협력의 매개구리가 어떻게 생산이 될 수가 있는지,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러한 가운데에 한중의 협력의 연극을 통해서 향후 어떤 형태로 한중 간의 어떤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요, 어떤 협력과 그 다음에 우리의 기회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올 초서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의 맥주 이름이기도 하지요. 그런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을 해서 상당히 많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현재 6개월 정도 계속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 그 다음에 중국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조차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인들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4차 산업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4차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1차의 산업혁명이라든지 2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세기 후반이죠. 그때서부터는 뭐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또 인터넷 기반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지식사회라고 해서 2000년 전후에 어떤 미국의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가상세계의 어떤 출발점으로 해서 그걸 3차 산업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2015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학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보는 건 2015년을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이 발생이 되고, 그것을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어쨌든 혁명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전환기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맞이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국의 증기기관이 발전을 하고 했다라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2차 산업, 그 다음에 우리가 2000년 전후로 했었던 어떤 IT 붐 시대를 거쳐서 현재는 4차 산업이 도래를 했고 4차 산업이 시작이 됐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4차 산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중국하고의 어떤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어떤 형태의 협력을 가져야 되느냐, 왜 하필이면 중국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중 수교는 우리가 92년에 92년 8월 달에 한중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뒤 2022년이면 한중 수교가 30주년이 되는데, 초반 한중 수교의 90년대에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싼 노동 임금을 고려를 해서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을 들어서면서 급작스럽게 중국의 경제가 발전을 하고, 그러한 경제의 발전 가운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을 하고자 상당히 많은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서부터는 중국의 경제가 비약스럽게 발전을 하면서
한중 간의 경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한식이 한국 경제의 한 22%, 25%, 27%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는 경제는 중국, 정치 안보는 미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었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우리가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이라든가 우리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패권 경쟁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그러한 가운데서도 중국하고의 경제에 협력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만큼 한중 경제는 이제는 하나의 연결이 아니라 하나의 협력의 카테고리로서 상당히 많은 산업이 이제 구체화되고 실현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부분을 쉽사리 좀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4차 산업이라는 그러한 상관관계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협력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입장에 취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중국하고 연관된, 그 다음에 4차 산업과 연관된, 더더욱 코로나 이후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이 강원 지역이 협력의 연결고리를, 특히 기업이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됐었던 2월과 3월, 특히 3월 시점에는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보더라도 그 기간에 골드만삭스라든지 유엔이라든지 다양한 국제기구에서도 향후 어느 정도의 어떤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치를 많이 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시다시피 그러한 예측치도 일괄적으로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다른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경제를 쳐다보는 각도라든가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 코로나가 어떤 형태로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라는 부분도 결과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데이터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정도는 상당히 많은 침체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침체는 교육의 감소로 진행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교육의 감소라는 것은 소비라든가 생산의 활동이 위축이 되면서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도 중국도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27일에 그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발표했었던 내용을 언급을 잠깐 하자면, 세계는 경기 침체에 진입했고 향후 경제가 얼마나 더 나빠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3, 4월은 상당히 그 코로나19의 확산이 극에 달았다라는 시점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점에서 이 중국의 산업생산지수죠. 산업생산지수를 보게 되면은 특히 1, 2월 달에는 마이너스 13.5% 정도로 상당히 급락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그 문화대혁명이라는 76년의 그 시기 이후에 공식적으로 첫 마이너스 증가율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중국의 현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되겠죠. 그만큼 중국도 그 여파가 상당히 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이 코로나에 대한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인구 유동 억제 정책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대구 사태를 보셨지만은 대구 사태보다 더 심한, 그 몇백 배 심한 그 인구 유동을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결과적으로는 생산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소비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고 올스톱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중국은 이 1, 2월 달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의 상반기에 이 춘절, 우리로 말하면 구정이지요. 상당히 큰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시점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중국 제조업의 어떤 위상이 약화가 됐고, 그것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망가지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그동안에 이 글로벌 공급망에 얼마나 많은 중국 제조가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피부로서 느끼게 됐었던 그러한 관계를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그러한 불안적인 요소가 확장이 되면서 중국은 겪어보지도 못했던 76년 이후의 문해당 이후에 첫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소비조차도 급락을 하게 됩니다. 소비 같은 경우는 연초 1월, 2월은 마이너스 20.5% 정도의 소비 판매 증가율을 보이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구 유동 억제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로 위축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러한 소비 위축을 통해서 생활 소비 패턴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생활 소비 패턴의 어떤 변화는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지만은 이 홈 쇼핑이라든가 홈 이코노미 결과적으로 디지털 이코노미가 어떤 발전을 촉진하게 되는데 특히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디지털 경제 및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소비 판매가 급락을 하게 됐지만은 새로운 경제의 부활을 알렸던 결과적으로 4차 산업의 어떤 부활을 알렸던 계기가 되고 소비자들은 그 많은 중국이 갖고 있는 15억, 16억이라는 인구가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살아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 입장에서는 많은 인구가 결과적으로 온라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2015년 정도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익숙해지는 그러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시기를 겪게 되면서 중국은 이제 새로운 소비의 상황이 나타나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이고 있는 화면에 보면은 이 앞글자가 중국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구름문자입니다. 이 구름문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영어로 표현하자면 클라우드인데 참 재미있는 것은 중국의 발음으로는 이제 구름문자라고 해서 윈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1, 2월달, 3, 4월달을 거치면서 모바일 폰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의 어떤 접목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가택 연금하고 똑같은 상황 하에서도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컴퓨팅 서비스를 이제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서비스는 업무라든지 기업 활동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소비 변화를 포괄을 시키면서 생활 패턴의 진화와 디지털 경제 결과적으로 4차 산업의 협력이 가속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2018년, 2019년 들어서 이 4차 산업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을 국가적으로 이 지방별 정책적으로 많이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국민들한테 어떤 형태로서의 이거를 익숙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고민이 일거에 해소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의 어떤 그러한 보급을 통해서 인터넷 연결망, 결과적으로는 인터넷 사용자의 인구가 9억 명 이상이 늘어나면서 이 모든 인구는 하나의 스마트폰 유저가 되고 그러한 유저는 온라인으로서의 생활이라든지 사교라든지 소비, 비즈니스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 중국이 하나의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경제로서의 기득권을 글로벌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빅데이터는 코로나 사태로 하이테크, 다시 말하면 4차 산업 강국으로서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의 고정자산도 상당히 급감을 하게 됩니다. 1, 2월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5% 정도의 급감을 보였고요. 특히 지역별을 보더라도 중국의 연해 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도 상당히 많은
어떤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급감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뭐 이러한 급감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도기술, 하이테크 기술 산업의 어떤 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전년 대비 플러스 2.2% 정도 보였다는 사실이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학 제조업이라든지 의료기기 설비나 그 다음에 정보 서비스,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결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의료제조 관련된 의료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오픈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상해라든지 광동, 이 중국의 남방 지역을 중심으로서 상당히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그 홍콩 옆에 있는 해남 같은 경우는 230% 이상의 어떤 그런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일부 경제권에 있어서 특히 이제 1대1로 연성 국가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나빠지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저렇게 긍정적인 요소로서의 하이테크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 유지를 하고 있고 오픈 플랫폼이 상당히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지만 2020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봤을 때는 3, 4월 달만 해도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서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에서 최근 발표한 걸 보면은 올해 선방치는 2%에서 2.5%의 상향을 보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한 5%대의 중국의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연초보다는 상당히 좀 고무스러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어떤 변화 방식에 향후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예측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거버넌스 시스템의 현대화를 가져올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재난에 대비를 하고 예방을 하고 통제를 한다라는 그러한 부분과 그 다음 그러한 전체 사회 관리 체계의 어떤 기술 능력이 향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의료 지원 체계도 상당히 발전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중국의 변화 방식을 향후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 부분은 한국 기업이 좀 큰 부분의 내용이 있지만은 일단 기업이 좀 이 부분을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 방식의 어떤 조정인데 의식주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변화, 그 다음에 스포츠라든지 어떤 개인 간의 사교라든지 보건 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발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그동안의 오프라인의 어떤 행위는 온라인의 행위로서 대체를 하게 돼서 교육이라든지 광범위한 산업 형태의 구조 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당수의 내용은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나라도 비슷한 상황을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 세월에 그 다음에 이 리스크를 새로운 기회 또 그러한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도전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위기는 당연히 위협이라는 거와 동질적인 내용을 같이 갖고 있는데요. 중국의 소비 감소는 매출 감소, 기업 도산, 금융위기 연쇄 반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동반이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위기와 위협은 어떤 기회 또는 새로운 도전으로서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ICT 산업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의료공학이라든지 정부 행정, 거버넌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공공사업이라든가 건축건설, 인터넷, 뉴 미디어 등 이러한 5개 업종의 비즈니스 기회가 새롭게 창출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조차도 재정 확대라든가 그 다음에 재정 강화,
통화 완화, 경기 부양, 조세 감면 등 상당히 많은 시나리오와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비용이 투자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어느 나라하고 비이코노믹이라는 부분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소비 형태의 변화를 가속화시켰고 새로운 소비 형태의 저변의 확대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온라인 쇼핑에 관련된 부분인데 재미있게도 얼마 전에 그 강원도지사님께서 강원 지역의 감자를 팔기 위해서 온라인 관련해서 주문도 받고 또 배달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통해서 상당히 그 시스템을 잘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라인 쇼핑, 그 다음 전자상거래, 온라인 강의 및 교육,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비대면 회의를 통해서도 이러한 온라인 강의와 교육이 되고 있다는 부분, 제가 다음 초반에 말씀드렸던 클라우드의 원격 사무실, 그 다음에 원격 화상대화, 회의, 온라인 교류나 사기업, 배달 서비스, 결과적으로는 이 비접촉과 연계된 비즈니스 및 서비스에 대한 산업 기반은 결과적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코노믹과 클라우드 이코노믹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반드시 만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우리가 ICT라고 하는 정보통신 산업의 어떤 급성장은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데이터, 정보 서비스, AI, IoT, 5G, 무인기, 무인 자동차, 로봇, 온라인 등 동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이테크 부분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다음 엊그저께 같은 경우도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젊은 청년들이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 전 글로벌한 그 독자들이 많이 받기도 하고 수익 창출도 많이 됐다라는 그 보도도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체의 디지털 이코노믹은 새로운 성장 동력의 산업이 될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중국이라든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도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산업을 통해서 이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디지털 이코노믹 전략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 인터넷 디지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중심의 경제 체제로 정부 주도의 빠른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생각보다도 정부 주도,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차이나 주식회사라는 개념으로서 상당히 빠른 전환이죠. 어떤 전환이겠습니까? 인터넷 서비스의 전환이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전환을 통해서 상당히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것은 미리 허용을 하고 나중에 규제를 하는 방식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전 90년대, 2000년대 중국 경제가 발전을 했던 시기를 보더라도 우선 기업이 산업이라든지 기술을 구가할 수 있게끔 먼저 선 조치를 하고 일정한 발전을 통해서의 어떤 규제를 통해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멘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거버넌스가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4차 산업을 상당히 확장시키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형태로서의 IT 기술과 제조업을 통합을 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또 이것은 인터넷 플러스라는 전략으로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의 어떤 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 코로나 때문에 당장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만든 게 아니라 2015년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4차 산업에 한 발자국 다가가면서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큰 틀의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인터넷 플러스라고 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는 현재 중국 정부의 디지털 이코노미 전략으로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은 이 미중 간의 무역 경쟁이 현재 격화되고 있는데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든가 지적 재산권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동을 거는 그러한 주요 내용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중 간의 싸움은 군사 안보를 제외를 하고 정치적인 부분을 빼고 경제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지재권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을 전체적으로 좀 조사도 하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경기도가 아까는 차이나 주식회사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강원도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지재권을 어떤 형태로 발전을 시키고 다른 국가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주도적으로 이거를 도에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기업들한테는 고무적이고 또 기업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코로나 사태를 자국의 산업을 구조조정화시키고 가속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미중 양국 패권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누가 되느냐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국가의 어떤 기능화 선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사활을 걸고 이 디지털 이코노믹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에 대한 창출이겠죠. 새로운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야 되고 우리 역시 새로운 기회를 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한중 간의 경제협력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정부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중국의 지역 정부뿐만 아니라 그 중국의 정부 자체에서도 새로운 어떤 어떤 협력의 좀 카테고리를 좀 만들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 회장이 서한을 방문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리커창 총리가 외국 자국 기업하고 동등하게 이제 협력을 할 수 있게 대우를 해주고 협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어떤 한중 간의 어떤 외국 기업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좀 발산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은 결과적으로 하이테크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기업 논리로서 좀 다가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 간은 또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산업의 어떤 협력 모델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 협력 모델을 통해서 어떤 좀 협력적 경쟁이라고 하는 좀 건강한 그런 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코로나가 예상대로 1, 2년 사이에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2022년 8월달이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따라서 30주년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중국하고의 협력적인 경쟁을 좀 해왔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리드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이코노미 분야로서의 한중 협력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큰 어떤 30주년의 행사를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그 디지털 기반의 경제를 끌고 가고자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신형 인프라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인프라 건설이라고 하는 7가지 분야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이제 7가지 신형 인프라 관련을 보시게 되면은 5G 통신망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가 인공지능 설비 등 전체적으로 다 4차 산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하고의 이제 중첩된 부분이 상당히 많죠. 또 그런 부분에서도 각기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하고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이제 8G 통신망 같은 경우는 중국이 5년 동안에 중국 돈으로서 2조 5천억 위안 정도 투자할 전망입니다. 8G 통신망 구축에 따라서 밸류체인 업종의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이 진행하고 이 초중고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재택근무라든가 원격 의료 이런 부분에서도 누적 투자가 3조 5천억 위안 정도 되고 있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55만 개의 8구 기지 건설의 확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7가지 관련된 이 신형 인프라 건설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대 지역의 어떤 협력의 연결고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의료 서비스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의 의료 건강 산업은 중국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의료 특구 제도도 상당히 확장을 시켜서 만들고 있는데 목표를 보시게 되면은 중국은 의료 특구 제도를 통해서 건강 서비스 산업 체계를 관리한다든가 선순환 건강 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구축, 그다음 국제 경쟁력 확보를 갖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 강원도의 원주 지역이 충분히 협력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한중 간의 의료보건 분야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했을 때는 한국의 ICT, 정보통신기술의 강점을 살려서 빅데이터라든가 AI, IoT 등에 대해서 어떤 협력의 시너지가 충분히 창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간 자본 투자를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료 시장이 코로나 이후는 상당히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방역이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 길림성은 이 강원도는 중국의 길림성하고의 어떤 협력의 우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방역이라는 측면, 보건이라는 측면에서도 하나의 협력의 샘플로서 충분히 보건 쪽에서 좀 만들어 가볼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일부 강연대와 같은 방식으로 이 CEO 아카데미에 참석을 원했던 이제 대표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에 계신 이제 박사님들 전공 분야를 연계해가지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국방 관련해서 전문가이신 영철 박사께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홍보 대중국 비즈니스 기회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분야 및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위험하다는 기회보다 위험하다는 인식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호주 총리가 모리스 총리가 코로나19 발원지를 들었을 때 연수를 하자 이렇게 하자마자 바로 대중국 보고 조치가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나 주가 같은 거 이렇게 수출 금지하겠다는 그런 주치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문제가 사실 실질적인 기업들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타전업도 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초가 산업과 관련해서 중국의 진출하거나 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까지는 기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형사님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인민대학에서 공부하시고 그다음 전문적으로 이제 이 성균관 대학에서 중국 전문가로서 이제 계속 공부해 오셨고 뭐 기업에 대해서도 많이 이런 자문도 많이 했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외교적인 문제가 상당히 이제 제일 중요치 않은가 그 질문을 딱 집어서 말씀하신 거로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중요하죠. 특히 외교적인 부분은 현재 미중 간에서 미국은 뭐 당연히 미국 편에 서라고 하고 중국은 당연히 중국 편에 서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했다고 이제 이혼을 하자고 해서 이제 자식 보고 또 낫다와라 뭐 이러한 형태로 또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재미있는 것은 중국은 사드라는 사태에 있어서의 대표적으로 심양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기업을 이제 철수시켰었던 그런 일도 있고 몇 가지 기업들도 뭐 야반도주처럼 그렇게 이제 쫓겨난 경우도 신문에서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협력의 연결고리로서는 중국이 필요한 부분은 궁극적으로 사드하고 상관없이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실례로 중국은 이제 올 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한국의 이 방역 제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방역과 연관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협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봐서도 이 중국이 자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든가 또 자국이 갖고 있지 못하는 어떤 문화 예술에 대한 이 대한민국만 갖고 있는 이제 K라고 하는 어떤 문화적인 컬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조차도 자국을 차이나의 어떤 문화로서 가져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들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어떤 외교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가지고 왔었고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지재권하고 연관해서 중국이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한다거나 수입하는 게 자유롭지 못하면서 중국은 한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재권하고 연관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을 우회 통로로 사용을 하자고 하는 거죠. 한국 역시 그 우회 통로를 사용하자고 하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막을 필요 없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기득권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특히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협력의 연결고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4차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강의 때문에 지금 관련된 이제 소위 말해서 4차 산업 관련된 엔지니어죠. 그분들하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몇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한국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4차 산업에서 기술이 뭐고 중국이 뭐며 그 다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뭔가 그 다음에 그런 4차 산업에서의 한국이 주도적으로 향후 끌고 가야 될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 대기업이긴 하지만 삼성 이하의 여러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겠는데 현재 중국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말씀드렸던 중국은 이제 차이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AI라든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이제 블록체인은 중국이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현재 이제 특히 AI 부분에 대해서는 화웨이가 이 미국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초를 겪고 있고 이게 군부와 연결이 된 게 아니냐라고 계속 의심의 눈초리가 있죠. 물론 유럽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화웨이하고 협력의 연결을 지속하고자 했으나 최근에는 이제 화웨이에 관련된 이러한 통신 시설을 이제 안 쓰기로 많이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미국하고 이 궁극적으로 싸우는 부분은 이제 5G 통신이죠. 결국 5G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 칩이라든지 양자 컴으로 대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라든가 양자청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이 상당히 이 기술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경쟁 부분은 결국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국이
특히 삼성이죠. 상당히 많은 우리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에서는 OLED라든가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이 전기 자동차 관련된 전기 에너지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한국은 이 메모리 반도체, 이 미중 간에 싸우고 있는 그런 틈새에서의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도 이미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LCD가 중국으로 넘어갔고요. OLED 같은 경우는 현재 상당히 발전을 시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이 그러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 또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한국이 상당히 이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한국의 위치 선정은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따라가지 못할 부분은 과감히 이제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의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장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중국 같은 경우는 OLED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반도체,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 산업에도 필수 불가결하다. 그래서 이와 연관된 어떤 산업의 연결고리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중국은 외교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재권을 어떤 형태로 산업적으로 활용하느냐, 그게 제일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그 유럽 분야의 그 전문가이신 그 황준석 연구원께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로 중국 디지털 경제의 급속도 발전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 중국 기업들, 아까 화웨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과 그리고 그 유럽에 나가 있는 중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의 어떤 강점,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지금 상황만 딱 집어서 볼 건 아니죠. 중국은 이 79년에 개혁 개방을 하고 90년 초반에 등소평의 남승방을 통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2000년 초반을 통해서 이제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되고, 2010년에는 소위 글로벌의 어떤 공장으로서 자리를 매김을 하게 되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투자를 하게 되고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국의 그 투자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중국은 정책적으로 90년대도 그렇고 2000년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럽에는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가 많죠. 핸드백 브랜드도 많고, 재미있는 거는 그 지분을 사게 됩니다. 중국 기업이 그 외자에, 그러니까 그 나라의 뭐 이탈리아라든가 뭐 구두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포도주지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유럽에 있었던 회사가 이제 중국 회사가 됩니다. 지분권은 52%를 차지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형태로 중국은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 진출을 해왔다는 거고, 오히려 이런 유럽을 통해서 그쪽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중국보다는 외국에서 갖고 들어오는 게 낫고, 이왕이면 그 기업을 중국화하자라고 하는 어떤 고유의 그런 모델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부분, ICT 관련된 부분에서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중국은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해왔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1대1로라는 측면으로서 그게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됐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국이 그런 형태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외국에 진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런 부분이 단순히 경제 논리가 아닌 어떤 군사 안보적인 논리로서의 이제 정보통신이기 때문에 진행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화웨이는 이제 군부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미국의 어떤 그런 판단을 통해서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은 과거의 어떤 진출이 최근의 진출까지도 하나의 연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부분이 미국으로서는 도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관뒀을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구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서의 어떤 글로벌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됐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기업들도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죠. 우리가 보면은 네이버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쓰고 있는 카톡이라든가 많은 분야에 대해서도 중국의 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것은 기업의 논리로서도 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는 안보적인 틀로서 봐야 된다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출은 어떤 기업으로서는 당연하지만은 그 기업에 대한 행태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정밀해지고 정교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 표준에 맞게끔 진행을 해왔다. 뭐 그렇게 또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합니다. 우리 센 소장님 질문 있으시면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동안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그래왔고 또 최근에는 1대1로 통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공급이라든지 이런 방식이 그래왔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는 1대1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질문은 앞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발표내용에도 있지만 결국은 중요한 게 앞으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강원도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강원도 주식회사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어떻게 하는 것이 강원도 주식회사고 뭘 해야 되는 것이 강원도 주식회사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대1로 전략. 1대1로 전략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회가 궁금하고 기회가 되시면 우리 양철 박사님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그 관련해서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저 역시 뭐 중국에서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1대1로 전략이 지속되겠는가라고 봤을 때는 중국은 정치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시진핑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문재인 정권 얘기하듯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진핑 지도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시진핑 지도부에서 나왔었던 궁극적인 중국의 대국가 전략은 1대1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대1로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1대1로에 대한 구상은 중국은 하나의 실크로드 구상을 확장을 하고 그 확장을 통해서 이 시진핑 주석이 표현한 대로 보자라고 하면은 수많은 나라하고 공생을 통해서 서로가 발전을 추구하고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1대1로 전략의 어떤 그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나타났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몇몇 나라의 항구를 중국이 이제 개발을 하고 뭐 한 99년 동안 그 중국 기업이 지속적으로 쓴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자연 파괴가 됐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진출했었던 그 차이나 중국 조립이죠. 차이나 지역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뭐 등등등 있겠지만 중국은 이 하나의 시진핑 시기의 대전략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당연히 코로나가 생겨서 이거를 스톱한다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중국이 좀 빠르게 3, 4월 달에 좀 극복을 하고 뭐 최근에는 이제 베이징에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빠른 그 통제를 통해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이제 상당히 많은 마스크를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아시아에도 많이 보냈죠. 예, 뭐 그런 형태로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좀 이제 1대1로 확장을 이제 하고자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중 보안관계 설정이라든가 강원도의 역할이라든가 또 그걸 통해서 뭐 강원도 주식회사가 뭐 어떤 형태로 가면 좋겠느냐 하는데 현재는 한국은 아마도 코로나 사태 전후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한국이 코로나 사태 전이라고 하면은 한중은 상호의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코로나 이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개방형 혁신을 상호간에 소위 추구를 하지 않겠느냐. 이 지역에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나 스탠다드 전략을 뭐 구사를 하고자 하겠으나 대한민국 역시 이번에 K-방역이라는 거를 보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방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국의 이번 방역이 이제 표준화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중의 보안관계 설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협력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협력의 관계는 우리가 중국의 콘텐츠라든가 중국의 협력을 받아들이는 수용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한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초창기 한중 간에는 우리가 하나의 공급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많이 했으나 어떤 시점서부터는 우리가 중국이라는 어떤 자본을 받아들이는 수용자로서에 대한 역할로서 전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서의 한중 보안관계 설정은 우리는 어떤 형태로서 이 중국의 공급자로서 나올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중국의 비대면 언택트라고 하는 그 사회에 그러한 네트워크에 어떻게 더 빨리 들어가고 어떤 형태를 구축을 하느냐가 또 그러한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강원도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고려를 한 지역사회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는 뭐 길림성이라든가 중국 동부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러시아 연해주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 같은 경우 그 도토리현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이 미중 간의 어떤 경제가라든가 지재권이 격화가 되면서 이 한국을 하나의 그 중간 지역으로서의 어떤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콩이 상당히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으면서 오히려 금융은 싱가포르의 그 역할을 대체를 하고 있듯이 미중 간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4차 산업뿐만 아니라 그런 플러스되는 요소를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국가가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강원도는 오히려 미국에서의 그러한 주식회사라든지 중국의 주식회사 같은 경우를 만들어 놓는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이제 강원도 정부의 주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기회 속에서 우리가 지재권 등 그러한 분야를 한국 내에서 중국으로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뭐 당연히 뭐 미국에서도 뭐 동의해야 되는 바도 있어야 되지만은 좀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원도 주식회사가 하나의 어떤 종합적인 그런 종합 상사가 아니라 이 강원도와 그다음 강원도에 있는 기업, 그다음에 강원도에 있는 국민, 이 지역 도민들이 어떤 형태로 연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가 유기적으로 정책과 지원을 통해서 그다음에 기업이 그러한 지원과 정책을 통해서 그 발판을 가지고 빠르게 좀 적응을 하고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의 강원도 주식회사의 기능이 필요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일개 기업 하나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뭔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강원도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이려면 하나의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저 강원도 주식회사의 어떤 설립을 통해서 이런 시장에 대한 확장 또 코로나에 대한 기회를 또 활용하고 또 위기를 좀 어떻게 보면 우산이 좀 돼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강원도 주식회사가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청이나 외부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한 2개 정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공사과의 이준국입니다. 일단 교수님의 거시적인 중국의 경제 현황이나 지금 코로나 이후의 현황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큰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은 공무원이고 중국공사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시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식회사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강원수출이라는 수출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그런 주식회사 법인 설립이 좀 돼 있고 출범식을 좀 앞두고 있는 그 준비 단계에 있는 부분에서 많은 촉구가 되는 부분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게 가운데 전략 품목으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료기기나 화장품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교수님이 발표하신 사항 중에서 중국 의료 서비스 시장이 특구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원주시에 있는 의료기기 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동안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 말았는데 의료기기를 거기서 중국을 가져가서 렌탈 사업을 하는데 그 가능성이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렌탈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 집도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렌탈하는 게 몇 개 되더라고요. 집사람이 돈 주고 샀어 그랬더니 저거 한 달에 3만 원뿐이 안 들어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주는 편의성도 있고 경제적으로서의 어떤 부담이 조금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 렌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빌려 쓴다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돈을 자기가 주고 구입한다는 측면인데 근데 중국도 점점 이런 렌탈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거라고는 보고는 있으나 중국도 이 가전회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렌탈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 한국의 이런 제품의 렌탈도 상당히 많이 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가 서비스인데 상당히 많은 중국 분들이 한국에 관광도 오셨지만은 중국에 와서의 어떤 일반적인 관광보다는 물품을 구입을 하는 그런 관광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게 제일 큰 이유는 한국 상품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 믿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한국 물품에 대한 신뢰,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도 어렵지만 중국을 지원을 해줬는데 중국에서 알리바바의 마이 회장이 우리나라에 거꾸로 자기네들이 괜찮다고 하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마스크를 줬을 때 한국 마스크를 다시 돌려줬거든요.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마스크죠. 근데 마스크가 단순 마스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방역이라는 측면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제일 먼저 코로나에 대해서 극복을 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유럽 시장에 상당히 많은 마스크를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문에서도 보시다시피 마스크가 나쁘다든가 아니면은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해서 제가 또 그게 오늘 발표가 궁금해가지고 이 중국의 마스크 시장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자료는 없고요. 간단히 좀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것도 중국의 연락을 통해서 업체 몇 사람들한테 초창기 때 저한테도 마스크를 사달라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위기 교수가 마스크까지 연결해 줄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 찾아보니까
이제 12월 말 1월 초인데 한국에 마스크 공장이 7군데뿐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방역 물품이지요. 그거를 생산해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한 군데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상당수는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요즘에 대탈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처음에는 지금 현재 중국이 비공식적으로까지 잡혀있는 그 마스크 공장이 한 7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 이게 지금 하루에 생산이 2억만 장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한 5억에서 6억 개가 된다고 해요. 며칠 돌리면 중국 인구만큼 이제 생산해내고 2억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4배 정도를 생산해내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공장 운영이 상당히 힘들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는 제품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공장에 대한 인허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스크가 모자르니까 정부에서 오픈을 해가지고 무조건 생산해내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가공장이나 완공장에서 모두 이제 설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생산에 매달렸는데 지금 이제 일정하게 종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은 이제 합법적인 규제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대탈 마스크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의료용 마스크잖아요. 이게 일반 마스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도 저도 한 3월달에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물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마스크를 한번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의료용 마스크를 보내주더라고요. 3월달만 해도 이제 중국 내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북경 같은 데에서는 이제 한국에 물류를 보낼 수 있는 데가 우체국이 딱 한 군데 있어서 그때 이제 한번 받아봤는데 이제 파란색 의료용 마스크를 이제 보내주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의료용 마스크는 이제 수출을 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때는 결과적으로 합법적으로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공산품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현재는 이제 이게 민간용으로 하려면 공산품, 의료용이 아닌 공산품으로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 그 부분이 많이 고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국은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향후에 한 80, 90% 정도는 중국에 있는 그 마스크 공장이 이제 문을 닫을 것 같더라. 그 다음에 특히 대기업이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게 결과적으로 마스크는 이게 하향 사업 같은 게 아니었거든요. 하던 기업들만 이제 하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도 이러한 시장 작동이 작용이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마스크 시장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궁금해서 한국도 한번 알아봤더니 유사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마스크 공장이 많이 늘어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탈 마스크 같은 경우에 기계가 한 4, 5천만 원 했는데 최근에는 한 1억 7천만 원 이상 호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한국도 조만간에 그런 어떤 그런 마스크 시장이 조금 구조조정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럼 누가 돈을 벌었지라고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체 상인들한테 연결을 해보니까 부자재를 대는 업체와 기계 판매를 하는 업체만 이번에 돈을 벌었고 초창기 마스크 시장 때 돈을 벌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중국이 초반에 그런 어떤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었지만은 마스크 시장, 전 세계 마스크 시장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었었던 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무작위에 허가받지 않은 그런 오픈 베이스의 어떤 공장에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K방역이라고 좀 철저한 관리 속에서 국민들이 좀 고통을 받았지만은 나름대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지 않았는가. 결과적으로는 이 K방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한국이 국제적으로도 신용을 결과적으로 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새로운 산업군으로서 발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원주시 어떤 의료기기 렌탈이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거꾸로
원주가 만들어낼 수 있는 K-방역의 모델을 산업하고 구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뭐 강원도 원주시의 K-방역 센터를 또 구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가지고 중국에 있는 뭐 파트너 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중국 지방정부하고도 어떤 협력이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단순히 어떤 물건을 뭐 판매를 하고 뭐 공장을 짓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는 이제는 아이디어로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진출이 아니라 중국의 어떤 아이디어와 우리의 그 콘텐츠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치 않겠는가. 결국은 중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중장기적인 K-방역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 됐거든요. 아마 백신이 나와도 필수품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국이 그 방역이라고 하는 이 비축분을 쌓아두는 시장이 생길 것인데 그게 많은 나라에서 그런 생산을 해서 비축을 하고 이거는 못할 거예요. 몇몇 나라 빼고는. 아마 수많은 나라에서는 다시 한국이라든지 그러한 협력을 통해서 향후 중국 장기적으로 자기네들의 방역에 대한 물품이라든가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하고 어떠한 그런 거를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죠.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를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하셨던 이 원주시가 그러한 K-방역에 대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향후 그 시장은 무한대라고 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순히 어떤 렌탈에 대한 시장보다는 그 개념으로서 저는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원주시가 K-방역 특구라든지 K-방역 뭐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죠. 네, 그 마지막 질문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뭐 원주 의료기기 산업 관련된 것도 말씀을 주시고, 사실 이제 그 원주의 의료기기 기업들이 뭐 춘천의 바이오도 그렇고 가장 지금 이제 문제가 판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중국과의 어떤 이제 뭐 무역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원주나 춘천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사실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사실 이제 오늘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그 근간이 되는 거는 이제 ICT 플러스 기반 다른 이제 기존의 산업들이 이제 연계가 되는 게 융복합되는 게 이제 이 그 핵심인데 아까 이제 그 의료특구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실 강원도 강점을 갖는 그런 산업들이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뭐 바이오, 의료기기 이게 전략 산업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특구와 이제 그 어떤 특구,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특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특구가 예를 들면 의료관광이나 잘 매칭이 될 수 있는 특구이고 의료기기와는 어디가 또 매칭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판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판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발표드렸던 PPT 보시게 되면 이제 왕홍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여기 이제 강원도 국장님이 이제 중국의 왕홍하고 어떤 연계를 이제 해보시겠다 해서 중국의 남경시하고 아마 연결고리를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이 왕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 스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중국은 왕홍이라는 부분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왕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A라는 사람이 일정하게 지명도가 있었고 그분이 꾸준히 화장품을 판매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을 때는 그분이 화장품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그 물을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도 똑같은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은 그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입하는 그 인구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매년 11월 10일 날
그 알리바바가 이제 꽝꿀주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단어 자체는 재미있지만 어쨌든 그 미국의 이제 블랙데이하고 똑같이 이제 물건을 파는 건데 1, 2천만이 아니라 수억이 물건을 구입을 하거든요. 수억 명이. 마찬가지로 왕홍도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우리나라 물론 유튜브가 그쪽에 들어가지 않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대면 온라인으로서의 연결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도 저 강원도 쪽에서도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오히려 이제 강원도가 됐든지 아니면 이 강원도에 대학이 많잖아요. 강원대학이라든지 한림대학에도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건 온라인 판매의 기능을 가질 수 있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좀 그 인재를 좀 발굴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은 뭐냐면 우리 상품에 대한 신뢰도거든요. 아까 뭐 화장품 말씀하셨지만은 중국에서는 한국 화장품 매니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을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어쩌다 한 명씩 있는 거지 중국 사람이 그 기능을 설명하거든요. 그럼 거꾸로 뭐 저도 뭐 중국어 발음은 좀 좋지는 않지만은 뭐 중국에서 강의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능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여성들이 아니면 또 중국의 남성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니즈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 니즈는 하나의 콘텐츠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제공을 해준다면 충분히 지금 이 사무실에 앉아서도 물건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물류도 이 ICT하고 연관된 형태의 어떤 물류가 제공이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중국을 가서 한다는 세월이 이제 끝났고요. 충분히 여기 앉아서도 중국하고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의료 특구 같은 경우는 중국도 이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뭐 화상으로서의 어떤 의료라든지 온라인 의료에 대한 건데 중국도 그런 비슷한 걸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도 최근에 이런 의료 관광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의료 특구까지 나오면서 민간 의료 확대와 외국의 민간 병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의료 특구라고 해서 계속 오픈 베이스도 가고 거기에 관련된 정책도 만들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몇몇 그 의원들 정도나 어떤 협력 그다음에 이 치과라든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점점 확장이 되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의료라고 했을 때는 역시 이 중국의 광동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남도라든지 이런 데는 중국에서도 자기네들의 의료 특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산업군을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곳하고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의 강점의 어떤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연결고리에 대한 확장을 이제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관광, 바이오, 어떤 이제 의료기기 이거 자체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이제 인터넷을 요즘에 중국도 관광 특구라고 해서 요즘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증강현실을 어떤 형태로 그래서 지금 당장 관광을 못 가면은 그곳의 어떤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증강현실을 통해서 그 지역의 관광을 어떻게 갈 것이고 또 그분이 관광을 왔을 때 또 증강현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강현실이라는 게 여기가 예전에 절터였는데 그 증강현실을 봤을 때는 이 절이 생성이 되고 망가지는 그 역사적인 것까지 결과적으로는 중국 역시 끊임없는 새로운 어떤 관광에 대한 보는 관광이 아닌 뭐 그런 것조차 그 다음에 또 이 먹는 관광이죠. 와가지고 어떤 요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해서 이번에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대다수 아침, 점심, 저녁을 사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매 끼를 집에서 해 먹다 보니 그 요리에 대한 즐거움 하면서 우리나라처럼 새로운 먹방에 대한 어떤 방송의 출연 그게 어떤 그 이제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고 요리 방법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산업이 창출이 되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이 중국의 위챗이라고 하는 것도 활용도 하고 우리 그런 걸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시장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입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보다 빨리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꼭 중국 사람이 꼭 우리가 중국을 진출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강원도는 충분히 그런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한 거. 뭐 예를 들어서도 우리가 여기 앉아서 강원도가 뭐 지금 명태가 없어졌지만 이 명태를 가지고 뭐 얼마 전에는 이제 이 명태를 돌아오게 뭐 하겠다라고 하는 운동도 있었지만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이 명태를 가지고 김치를 어떻게 만들며 이 명태를 가지고 뭐 냉면을 어떻게 만들며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중국어로서 어떤 제공을 해주면서 그분들한테 저도 집에서 냉면을 애엄마가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사와서 끓여서 그냥 물 부어서 해주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거를 음식 문화에도 접목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걸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결과적으로 온라인으로서 이번에 가능하게 만들었고 온라인 주문을 해서 물건을 받아도 이제 안심이 된다는 거. 특히 한국은 K관광이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 물건조차도 먹는 것조차도 이제는 안심할 수 있다는 이런 기회를 저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코로나 이후 중국 4차 산업의 진화 기회에 대해서 윤승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일부 강의를 해주신 이상대 대표님도 감사를 드리고 강원도 그리고 이제 강원연구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라인으로 방송을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CEO 아카데미가 7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시간에 이제 일칸 북방 및 글로벌 이슈로 반비대면으로 오늘처럼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번 주와 같은 방식으로 6월 24일 수요일 2시부터 세 번째 CEO 아카데미를 두 분의 이제 강사를 모시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진단료 중견기업인 바디텍메드와 그리고 이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CEO 아카데미 관련해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자나 이메일로 송부드릴 계획이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강원 글로벌 CEO 아카데미 2회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